자, 불황에 사장님들이 줄줄이 셔터를 내리고 있대요. 소상공인 퇴직금이 1조에 육박하고 최대치에 이뤘다고 합니다. 자, 7월까지 노란우산 공제금이 9,673억, 그러니까 1조에 육박합니다. 작년이 1조 3,909억이었는데 9,673억이래요. 이게 7월까지. 그 올해는 더 많을 것이다. 이게 최대치로 올라갈 것이다. 예, 그래서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줄줄이 지금 셔터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경기가 이렇게는 안 좋습니다. 사실 참.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 동기에 비해서 전년 동기 7월 기준으로 하면은 8,882억이었는데 8.9%가 늘어났죠. 그래서 2007년 제도 도입 후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 지금 정부가 부채를 늘리고 있는 이 퍼센트가 8.1%, 8.9%뭐 이런 식으로 늘리고 있거든요. 그거랑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이 사이즈랑 정부가 빚을 내는 사이즈랑 거의 지금 차이가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폐업을 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서 이 뭐랄까요? 이 시장이 좀 위축이 되면은 이제 시민들은 이걸 보고 나서 사실 그 지나가다가 뭐 임대, 폐업 뭐 이런 거 많이 보다 보면은 더 위축이 되고 이런 기사 보다 보면은 더 위축이 되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나라의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시민들은 많이 써야 된대요. 그래서 돈이 자꾸 돌게 해가지고 경기가 활성화가 돼야 된답니다. 그래서 왜 그 과거의 정부들도 뭐 이제 일부러라도 돈을 푼다든지 아니면 토목공사를 통해 가지고 시중에 돈이 돌게 하는 뉴딜 정책 같은 걸 쓴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불황이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사람들도 지갑을 닫게 되죠. 그럼 그게 더 또 이렇게 악순환을 만들어 가지고 장사는 더 안 되고 그럼 시장이 점점 더 죽고 이렇게 좀 되풀이가 반복이 된다고 하는데 참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벨트를 좀 꽉 매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저께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100일을 맞이했다 이러면서 양쪽에서 얘기하는 게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일단 여당에서는 새 희망의 100일이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이 파괴의 100일이었다. 이재명의 파괴의 100일이었다. 그렇죠. 사실은 뭐 그동안 입법된 거 보면은 엄청난 파괴의 100일이었는데 자, 그래서 장동혁 당대표가 이재명 정청래, 김어준의 삼통 분립이 필요하다라고. 야, 용산 대통령, 뭐 여의도 대통령, 뭐 충정로 대통령,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야, 삼통 분립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삼권 분립은 지금 이미 다 무너졌고, 그럼 그나마 니네 삼통이라도 좀 분립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뭐 좀 싸우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삼통 분립에 서로 견제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 셋이 뭐랄까요, 그 문재인 정부 때처럼 하나로 똘똘 뭉치면 나라가 얼마나 망가지는지 우리는 봤기 때문에 그래서 장동혁 대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취임 100일은 헌법 제1조 1항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을 민주당 공화국으로 이거 한 글자 넣으니까 이거 끔찍해지네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에다의 당자 하나 넣으면 민주당 공화국이 돼버리는군요. 그렇게 만드는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이거 뭐 스튜디오가 충정로에 있나 봐요. 이런 말들이 돌고 있다. 보이는 한 명의 대통령과 보이지 않는 두 명의 대통령에 의해 권력이 나뉜 삼통 분립의 시대를 열었다고 생각한다. 야, 오, 이거 센데요? 삼통 분립. 야, 대단하군요. 확실히 장동혁 대표. 그리고 송원성 원내대표도 세게 얘기했어요. 자, 이 대통령이 화성에서 오신 분인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니까 온갖 미사여구는 늘어났는데 구름 위에 사는 사람처럼 근데 현실감이 전혀 없었다라고. 그렇죠. 원래 이게 좀 너무 좀 이렇게 미사여구나 수사 이런 거 많이 넣으면은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게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위협을 하는 그런 발언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대통령이나 뭐 기자들과의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검사와의 대화를 하기도 했고 국민과의 대화를 하기도 했는데 대부분 다 국민들과 뭐 격의 없이 얘기를 한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이야기를 하는 사람, 물어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답변하는 대통령이 많이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결과는 그렇게 나와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가 큰 차이고 큰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모든 대통령은 다 대통령이 너무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여러분의 얘기를 많이 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취조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대통령은 상당히 그 저희나 그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사법부가 국회 아래에 있다는 대통령의 놀라운 인식. 헌법을 왜곡을 해도 그 취지를 왜곡을 해도 이렇게 왜곡을 할 수 있나 싶습니다. 자,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이 위헌성이 상당히 짙다라고 이제 논란이 있었잖아요. 여기 대해서는 뭐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테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위헌입니까? 라고 받아쳤습니다. 삼권 분립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이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국민의 주권의지가 가장 중요하죠. 사법부는 이 국민에게 선출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선출된 사람들이 뽑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입법부가 가장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가 입법부가 그래 구조 뭐 정부조직법이나 이런 것들 다 입법부가 만드는 거니까 사법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조직을 그 구조를 입법부가 설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설정하는 그 구조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면 그건 당연히 위헌 소지죠. 그 구조는 우리가 만드니까 만드는 대로 거기서 플레이해.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자, 제가 헌법을 조금 찾아왔어요. 헌법 40조에 의하면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66조 제4항에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101조 제1항에 의하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불편하게도 우리 헌법에서는 40조, 66조 4항, 101조 1항에 걸쳐가지고 세 군데에 걸쳐서 입법권은 국회,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라고 명확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헌법이 뭐하러 이렇게 해놨겠어요? 자꾸 선출된 권력이라 해서 입법부가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 지금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은 합의를 거쳐가지고 모든 국민이 만들어낸 게 바로 그 헌법입니다. 이거보다 높은 건 없죠. 왜 괜히 헌법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의 취지나 헌법이 뜻하는 바에서 벗어나면은 지금 입법부도 거기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 거죠. 그리고 입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애초에 왜 삼권 분립이겠습니까? 입법부도 자기 멋대로 선출됐다 해가지고 멋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큰 장치가 가장 크게 장치를 나누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겠어요? 임기입니다. 임기. 니들이 언제까지 평생 놀고 먹을 수 없게 하려고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게 하려고 임기를 두죠. 그래서 일단 시간적 제한을 둡니다. 그 다음은 뭐겠어요? 다른 행정부와 사법부에 의해서 견제를 받게 하는 그런 장치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이 제한과 장치적인 이 견제 장치, 이 견제 제한으로서 이렇게 두 개 입법부가 마음껏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없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패해 버릴 수는 없도록. 입법부가 나라 전체를 다 훼손할 수 없도록 만든 건데 너무나 왜곡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헌법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죠. 이것만 보면은 그럼 법원에 속한다라고 했는데 입법부가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약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할 것 같아서 일부러 60조랑 뭐 뒤에 몇 조였죠? 44조였나요? 그렇게 입법, 행정, 사법이 헌법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 있는 걸 일부러 여러분께 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어떤 사건을 어떤 재판부가 담당하게 할 것인지의 결정권, 이것은 사법권의 핵심 중에 하나죠. 어떤 사건을 어떤 재판부가 담당하게 할 것인가, 이 결정은 사법권이, 그러니까 사법부가 직접 행사를 하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말이에요. 국회를 포함해서 어떤 외부 세력도 사법권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선언 자체가 바로 우리의 헌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내란 재판부를 만들어서 특정 사건을 재판을 맡기는 것, 이것은 이 사건에 담당하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라는 거니까 사건 배당 자체를 국회가 해버리는 거잖아요. 입법부가. 이것은 당연히 헌법에 위배될 수밖에 없죠. 이 사법권에 대한 엄청난 침해고 독립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행태라는 겁니다. 자, 게다가 헌법에서 또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재가를 하는 거죠. 대법관 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그러니까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을 하는 겁니다. 회의에서 동의를 얻어서요. 자,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사람이 내란 특별재판부 법관을 임명을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위헌이죠.
그러니까 대법원이 내란 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라고 해석을 내놓은 것, 이것은 그냥 정말로 그냥 너무나 완곡하게 한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뭐 얘기하죠. 과거에도 뭐 특별재판부 있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내란 재판부도 이제 문제는 없어라고 하는데, 당시 헌법과 지금 헌법이 다르잖아요. 예, 당시는 특별재판부 허용 조항이 있고 지금 헌법과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엉뚱한 법을 들이대면서 엉뚱한 기준을 들이대면서 자기들의 말이 맞다, 옛날에도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온갖 관례는 다 무시하고 온갖 상식은 다 파괴하는데 이럴 때만 관례 찾네요. 예, 결국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자체에 대한 위반 소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 어제 뭐라 했냐면은, 이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 있고 국민 뜻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가장 잘 반영한 것은 헌법입니다. 예. 모두 국민의 뜻이 모인 가장 중요한 문서인 이 헌법을 위반하면서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건 호도하는 거고, 그건 엄청난 모순이죠. 예, 그래서 김영균님 이거 반민특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게, 진짜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 좀 심각합니다. 예,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이긴 정파가 국민의 뜻이 자신들에게만 있다면서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장 경계해 왔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기라는 제한과 그리고 이 행정부와 이 사법부로부터의 견제, 이렇게 삼권 분립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견제해 왔는데, 예, 그게 아니라 국민들이 뽑은 사람들이 입법부니까 입법부가 그게 가장 큰 권한을 주는 게 맞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력에는 서열이 있죠. 예,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 이 말의 위험성을 감추기 위해서 뒤에 맨 먼저 꺼내는 건 국민이었어요. 국민에게 가장 큰 권력이 있고라고 하면서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국민 뒤에 숨는다, 국민을 가려가지고 독재를 한다라는 평가, 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음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와, 이게 참 원전 얘기도 지금 또 했어요. 이것도 지금 마인드가 글러 먹었습니다. 제가 진짜 이거 아무리 진짜 좀 뭐랄까요, 곱게 이야기를 하려 해도 너무 화가 나네요. 자, 원전은 짓는 데만 15년 걸려요. 그렇게 걸리면 그거 언제 지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지어질지 모르니까 안 지어도 된다. 이거는 제가 너무 좀 멀리 나간 건가요? 한번 답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태양광 풍력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탈원전에 대해서 유턴을 시사를 합니다. 자, 지금 AI 같은데 데이터 센터 이런 거에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짓자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맹점이 있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최소 15년이 걸리고 지을 것도 지으려다 중단한 것 빼고는 없다. 그러니까 지을 데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을 데도 없으면 그 지을 때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면밀한 조사를 거쳐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지금 정부의 역할이지, 뭔 지을 데가 없어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냥 일반 국민들이나 아니면 최소한 정치인들이 하는 말 아니에요? 반대하는 정치인들이냐? 대통령이 돼가지고 무슨 지을 데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작해도 10년 지나서 지을까 말까인데, 한마디로 내 임기에 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대책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 마인드, 이 원전이나 나라의 미래를 대하는 데 있어서 경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좌파 진영에서 나왔던 지도자들이 공통점, 과거에 이제 뭐 DJ도 그렇고, 뭐 다들 이제 YS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 경부고속도로 깐다는데 미래를 보지 못하고 당장에 그게 농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그거 하느라고 우리나라 농업 생태계가 다 망가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들어 눕기나 하고, 오히려 뭐 목장을 커다랗게 만들어서 뭐 소나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해안이 없는 거는 둘째치고 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방법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1, 2년이면 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간헐성이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안정성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뭐 일조 시수가 되게 굉장히 높은 그런 나라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중위도에 한참 위에 있는데, 이런 와중에 여기 뭐 풍력 같은 경우는 또 말할 것도 없죠. 여름마다 태풍 오고, 게다가 바람이 그렇게 일정하게 좋은 바람이 부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그런 곳이 많지도 않고, 게다가 이걸 짓기 위해서 또 이 대관령이나 이렇게 아주 오래된 이 수풀이 보존되고 있는 이런 곳이 또 많이 훼손이 될 거고요. 이게 지금 환경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태양광을 설치하고 풍력을 설치하는 곳은 다 자연입니다. 기존에 이미 인간이 개발을 해가지고 닦아놓은 곳이 아니에요. 아직 손을 대지 않은 그냥 자연 환경에다가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을 위해서 짓는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환경이 굉장히 훼손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 태양광도 마찬가지잖아요. 심지어 갯벌이 많이 훼손됐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상 새 원전 건설을 백지화한다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결국 문재인 정부 탈원전 쇼크에서 이제 겨우 벗어나서 윤통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막 투자하고 인력 확충하고, 예, 그 사이에 문재인 정부 안에서도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주한규 교수님 같은 또 우리 원전에 많은 우리 원전 영웅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정말로 그래도 이게 이 시간이 오래 가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기술을 아껴두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윤 대통령과 함께 다시 한번 원전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해놨더니만 이제 와가지고 다시 또 탈원전으로 가겠다니, 이게 지금 뭐 하는 얘기입니까 진짜. 진짜 답답합니다. 네. 지금 어제 이게 사진이에요. 예. 이 어저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 뉴델리 기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는 조문정 기자가 있어요. 거의 뒤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아직 제대로 찍힌 사진도 하나 있지 않았나요? 예, 저기 있네요. 예, 맞네요. 예, 저기 뉴델리 기자들인가요? 예, 그렇군요. 예. 저희도 있었는데 그 발언권은 못 받았죠, 그죠? 우리 어제 발언권을 주진 않더라고요. 하기사 우리한테 줬다가 뭔 소리를 들으려고. 결국은 그래서 결국 20억이나 들여서 설비도 새로 바꿨는데, 그리고 원전업계에서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새 원전을 짓지 않으면은 2032년, 33년쯤 완공되는 신한울 3, 4호기 공사 이후에는 원전업계는 또 일감이 없어진대요. 와. 네, 기존 원전 유지 보수 외에는 기약할 수 없는 수출 소식만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원전 생태계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 한마디를 꺼내가지고 몇 년만 딜레이를 시켜도 원전 생태계가 파괴되어 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때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예 죽이려고 들지 않아도 원전 생태계가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원전 이 기술력이 전 세계에 가장 높지만 어저께 우리가 여수의 석유화학단지가 이제 저물면서 여수의 상권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유 기술이 높아가지고 그렇게 잘 나가고 윤 대통령이 있던 2022년에는 그 이 정제 관련해가지고 이 수익률이 거의 정점을 찍었잖아요.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가던 우리 석유화학 이 산업이 그렇게 한 방에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중국이 치고 나와가지고 관련된 이 제품들을 엄청나게 덤핑으로 쏟아내니까 경쟁력을 잃은 우리의 여수의 이 산단들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게다가 향후 중국과 인도가 그 기술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가 다시 과거처럼 이렇게 그 영광스러운 그 위치를 다시 가기가 힘들 거란 얘기죠. 인건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우리 이제 뒤에서 노리고 있는, 특히나 이제 뭐 중국 같은 뭐 인도 같은 이렇게 인건비도 싼 나라들한테 따라잡혀 버리면은 영구히 이게 그냥 이렇게 망가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져요. 이러한 중차에 대한 이런 시기인데 지금 대통령은 아예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진짜 대통령인지, 어느 나라를 위한 대통령인지, 한 나라의 경제를 한 번에 해결을 해버리는데 그게 우리나라는 아니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자,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